자, 1번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의 통일,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고려라는 나라가 어떻게 건국되었느냐. 자, 지난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3단원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 조금 기억해야 돼. 뭐냐면 신라가 점점 힘이 약해지면서 뭐가 생겼어요? 900년에 후백제가 만들어졌고요. 견훤에 의해서. 901년에 후고구려가 궁예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신라는 되게 영토가 작아진 상태에서 힘없는 국가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어. 그 세 나라의 시대를 우리가 후삼국 시대라고 하잖아. 자, 거기서 이제 내용이 이어지는 거야. 고려를 건국한 왕건이라는 사람은 원래 어디 살던 사람이냐면 송악이라는 곳에 살던 사람이야. 왕건 집안이 원래 송악 지역에서 쭉 오랫동안 나름대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발달해온 호족 집안이었단 말이지, 그치? 근데 이 송악이 어떤 지역이 되어버렸어? 궁예가 후고구려를 만들 때 처음에 수도로 삼았던 게 송악이야. 그래서 나라 만들 때 사실은 그 지역에서 파워가 강했던 왕건네 식구들, 그러니까 왕건 아버지랑 왕건의 도움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왕건은 되게 궁예한테 믿을 만한 충실한 부하였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 후고구려의 왕이었던 궁예가 점점점 광기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 귀신이 들어간 건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궁예가 나빴던 사람은 아니야. 그 신라시대의 골품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관직제도도 막 마련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정치개혁을 많이 시도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약간 똘끼가 막 분출되기 시작하더니 충성스러운 신하들 때려 죽이고 자기에게 조언을 하는, 진심으로 걱정돼서 조언하는 마누라도 때려 죽이고 사람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막 무슨 굿을 하고 약간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그러면서 신하들이 점점점 이제 궁예한테서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하죠. 결국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신하들이 뜻을 모아서 궁예를 축출 왕자리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왕으로 누구를 추대하게 되느냐? 왕건을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게 된 거예요. 자, 왕건이 첫 번째 왕이 돼가지고 새롭게 딱 탄생한 나라가 바로 뭡니까? 고려인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고려라는 나라는 그렇잖아. 새롭게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야. 신하가 왕을 배신하고 반역을 해가지고 원래 있던 나라를 나라 이름을 뿅 바꿔가지고 고려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죠? 자, 왕건이 왕이 되어서 고려가 건국되었다. 궁예가 미쳐가던 시절에 처음에 후고구려를 만들었을 때 수도를 송악으로 삼았다가 수도를 강원도 철원으로 한번 옮기거든요. 근데 왕건이 왕이 되고 고려를 건국하면서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되면서 다시 송악으로 수도를 돌립니다. 송악을 다시 수도로 삼았고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데 송악이 도대체 어디냐? 그럼 개경은 뭐냐라고 하는데 이 송악이 나중에 이름이 개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같은 지역을 말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역사 속에 고려라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탄생한 게 10세기 초반 918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신라 있죠? 후백제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해서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느냐? 새롭게 고려의 왕이 된 왕건은 남아있는 신라와 백제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랐어. 일단 첫 번째, 신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 화친 정책을 펼칩니다.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고 제가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신라를 존중하면서 신라에다가 사신단도 파견을 하고 그 다음에 외교 문서도 보내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어요. 나중에 막 후백제가 신라를 공격해서 위기에 처했을 때 신라의 왕이 왕건한테 막 도움을 요청하면서 도와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후백제에 대해서는 막 처음부터 전쟁을 하거나 그랬던 건 아닌데 사이가 안 좋았어요. 신경전, 대립구도를 펼칩니다. 실제로 이 후백제의 견훤은 원래 군인 출신이잖아. 군사력이 되게 막강했어요. 나중에 고려하고 후백제 사이에서 큰 전투가 몇 번 벌어지는데 실제로 공산전투라는 전투에서는 후백제가 크게 승리를 하면서 왕건이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군사력이 강했고 대립관계였다. 자,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누구랑 대립하는 관계였는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본격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 어떻게 해서 통일을 하게 되었는지 통일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일어난 건 무엇이었느냐? 더 이상 이제 후백제라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아니야. 후백제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후백제를 만든 사람이 견훤이 나이가 들었어요.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견훤한테 아들이 여럿이 있었던 거야. 원래 왕위 계승이라 함은 첫째 아들한테
장자 계승이 원칙이잖아. 근데 이 견훤이 자기의 첫째 아들 신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에서 대립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누구를 굉장히 총애했냐면 넷째 아들 금강이라고 하는 애를 굉장히 총애했어. 그래가지고 자신의 왕위를 금강에게 넘겨주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첫째의 입장에서 열받은 거야. 그래서 신검을 따르는 세력과 견훤을 따르는 세력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내전이, 여기에서 아들인 신검 세력이 이겨버린 거예요. 아버지 견훤을 갖다가 절에다가 잡아 가다 버리고 앞에 못 나오게 못 받고 나무 박아가지고 유폐를 시켜버렸어. 근데 가까스로 그 절을 견훤이 탈출을 했어. 그래가지고 후백제가 개판이 났죠. 견훤이 어디로 도망을 오냐면은 고려로 도망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후백제 쳐버려라. 자기 아들 치라고 고려에 귀순을 해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더 이상 신라를 이대로 국가의 상태로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했던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직접 고려의 왕건에게 찾아오죠. 귀순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항복을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왕건이 따뜻하게 경순왕을 맞아줍니다. 이로써 싸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디를 먹었어? 신라 멸망하고 신라를 먼저 공식적으로 차지하게 된 거예요. 자,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 견훤이 고려에 귀순해왔잖아? 그 다음에 신라는 자동으로 왕이 항복을 하면서 멸망시켰잖아? 그 다음에 고려군이 어디를 공격한 거야? 후백제를 공격한 거야. 당연히 승리했겠죠. 고려가 후백제를 멸망시켜요. 자, 마지막으로 후백제가 멸망당한 게 936년. 다 멸망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후삼국 통일이 왕건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우리 민족 역사에서 등장한 두 번째 통일이야. 최초의 통일은 그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을 때죠. 참고로 이 부분은 순서 문제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가끔 여기에 순서를 하나 추가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던 발해. 발해가 거란족에 의해서 멸망했다. 앞에서 배웠는데 발해가 멸망당한 건 926년입니다. 그러니까 견훤이 고려에 귀순한 것보다 앞쪽에 들어가야 돼. 이거는 935년의 일이니까. 참고로 같이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 왕건에 의한 후삼국 통일은 과연 역사적으로 어떤 의의 중요성이 있느냐. 첫 번째,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정치에 참여하는 세력이 확대되었다. 이전 한반도의 주인이었던 신라시대까지만 해도 골품 제도에 의해서 정치는 일부 세력이 다 독점을 했잖아. 능력이 있건 없건 참여할 수 없는 세력이 따로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세력이 따로 있었는데,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왕건 본인도 지방 호족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세력, 즉 호족들이 중앙으로 진출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 말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라가 676년에 삼국을 통일했을 때 한계가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어? 우리 민족끼리 싸우는데 당나라의 도움을 받았고 영토도 되게 대동강 원산만에 한정되어 있는 불안정한 통일이었잖아. 근데 고려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발해 유민들까지도 포함해 실질적 민족 통일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요게 두 번째 의의. 마지막으로 고구려랑 백제랑 신라랑 발해랑 모든 나라가 이제 한민족의 한 나라가 됐어. 각각의 나라마다 문화적인 색채나 필 이런 게 좀 달랐잖아. 하나로 합쳐졌으니까 새로운 우리 민족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통일된 고려의 역사가 출발을 합니다. 과연 고려시대 초반의 왕들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먼저 제1대 왕 태조 왕건 이야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자. 자, 중요한 내용 많이 나옵니다. 태조 왕건이 실시했던 주요한 정책은 요렇게 5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게 1번과 2번이에요. 자, 첫 번째부터 갑니다. 북진 정책. 무슨 뜻이야? 북쪽으로 진출하려는 정책이야. 고려가 왜 이름이 고려겠어? 우리는 누구를 계승한 나라다?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라는 이름, 의미에서 나라 이름도 고려야. 그러면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면 자존심을 버리면 안 되잖아. 고구려가 만주벌판 달려라 얼마나 큰 땅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북쪽으로 땅을 넓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게 북진 정책이야. 자, 그 북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뭐가 있느냐? 먼저 첫 번째, 나라 이름이 고려였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거란족을 진짜 짐승처럼 여겼어요. 진짜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거란족을 싫어했던 이유 첫째,
고려와 마찬가지로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의식이 되게 투철했던 나라잖아. 그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발해를 누가 멸망시켰어? 얘네들이 멸망시켰어. 그러니까 왼수의 나라인 거고, 둘째, 북진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위쪽에 있는 거란을 필수적으로 밟아줘야 돼. 쟤네들이랑 전쟁해야 되는데 친선 정책을 펼 수는 없잖아. 이런 이유들이 있었던 거죠. 다음, 자, 북진 정책과 관련하여 서경이라는 도시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중요하게 여겼느냐?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야. 실제로 1년 365일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왕이 개경, 수도를 떠나서 서경에 가서 머무를 정도로 서경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 이렇게 열심히 북쪽으로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결과 태조 왕건이 이제 거의 물러날 때쯤이 되었을 때는요. 영토가 뭐 많진 않지만 서쪽으로는 청천강에서 동쪽으로는 영흥만까지 확장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북진 정책. 자, 두 번째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2번 이름하여 호족 포섭 정책. 자, 호족이라는 세력은 원래 통일신라의 지방 세력이었어. 왕건도 호족 세력이었어. 그런데 이 호족 세력들이 통일신라 말에 커졌고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할 때 다른 호족들이 되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들이요. 고려가 건국되고 나니까 골칫거리인 거야. 왜? 왕건 본인도 호족이고 이 호족 세력들이 그 당시에는 개인 사병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파워가 되게 세. 경제력도 강하고 군사력도 강하고 쟤네들을 내 편으로 만들지 않으면 언제 쟤네들이 반역을 저지를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호족을 포섭,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되게 단순하고 효과 좋은 방법, 혼인 정책입니다. 호족들 중에서도 파워가 있는 호족 집안에 야 걔네 집에 딸 있디? 딸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걔 내 마누라로 삼을게 해서 그 힘 있는 호족 집안의 딸을 내 마누라로 삼는 거야. 자, 저기 김씨네 호족 집안에 딸이 있어. 내 마누라. 이씨네 호족 집안 내 마누라. 박씨네 딸 내 마누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부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왕건이 부인이 몇 명이었냐면 총 29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 밑에서 태어난 아들만 해도 열 몇 명. 생각보다 뭐 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이 죽었나 봐 어렸을 때. 이렇게 돼요. 그러면 호족 집안하고 왕건 사이에 사돈이 되면 아무래도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내 편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혼인 정책. 그걸 노렸던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호족들을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뭘 주느냐. 주다 이런 것도 줘요. 성씨. 왕씨 성을 주는 거야. 너 앞으로 최씨 하지 말고 내가 왕씨 성 쓰게 해줄게. 너도 왕씨 해. 나 왕건, 너 왕철수. 그럼 우리는 같은 성이야. 너 나한테 배신하면 안 돼? 이런 거죠. 성씨. 그 다음에 이제 관직도 주고요. 뭐 이건 기본이죠. 토지, 땅도 주고요. 이렇게 해서 호족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퍼주기만 한 건 아니야. 지방의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가 또 있었어. 그게 바로 뭐냐? 기인제도와 사심관제도야. 자, 알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인제도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인질제도. 지방에 힘 있는 호족들의 아들들을요. 수도인 개경에 관직을 줘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수도에 와서 관직에 있어야 돼. 말이 좋아 관직이지 사실은 인질이죠. 아들들이 중앙에 왕건 옆에 가 있어. 지방에 있는 아버지 호족이 반란을 감히 일으키겠어요? 아들 버리고? 말도 안 되죠. 내가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제일 먼저 누구 목부터 날라가? 내 아들부터 죽이고 나 죽이러 오겠죠. 그러니까 호족들을 견제하는 좋은 방법이 되는 거지. 두 번째, 사심관제도라는 건 뭐냐면 새롭게 만들어낸 관직이야. 각 지방에 힘 있는 호족들에게 사심관이라는 관직을 줘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 네 나름대로 백성들 다스리고 살게 해주겠다. 너 사심관 해라. 대신에 그 마을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건 오로지 그 마을을 관리한 사심관 너의 책임이다. 라고 하면서 권력도 주면서 약간 견제도 하면서 이게 사심관 제도인데 사심관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제1호 사심관 첫 번째로 사심관에 임명된 사람이 참고로 누구냐면 김부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김부가 누구일까요?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된 제1호 사심관 김부가 바로 멸망한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의 사심관이 된 거지. 이렇게 됐다는 거야. 자, 호족 포섭 정책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나머지는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민족 통합 정책.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별거 아니야. 하나로 나라가 통일됐잖아. 민족 차별을 안 했다라는 거죠. 고구려 사람이든 백제 출신 사람이든 신라 출신 사람이든 그리고 발해 출신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야 포용을 했다.
다음 네 번째 민생안정책,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첫째, 정말 왕건 가감합니다. 세금을 깎아주는데 얼마나 깎아주냐면 10분의 1로. 10%만 받겠다 이거야. 세금 감면.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켰고, 두 번째,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흑창이라는 제도도 운영을 했어요. 마지막 태조왕건의 정책, 문화정책 넘어갑니다. 자, 고려는 다들 알다시피 무슨 나라야? 불교 국가야. 불교가 진짜 발달했던 국가인데 이 고려가 장점이 뭐냐면 고집이 별로 없어. 불교를 가장 중시하는 나라이지만 그 이외의 사상들, 유교 사상, 도교 사상, 그리고 신라 말에 들어왔던 풍수지리 사상,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함께 포용해서 발달을 시킵니다. 또 하나, 태조왕건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 무슨 얘기냐면은 태조왕건이 죽기 전에 후대의 왕들, 앞으로 고려의 왕이 될 나의 자손들, 나의 명을 따라라 하면서 남긴 유언 같은 게 있는데 그게 훈요 10조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 중국의 제도를 따르는데 근데 반드시 꼭 따라야 될 필요는 없어. 이런 말을 써놨어, 거기다가. 이건 무슨 말이냐? 중국이 우리보다 발전을 했다면 배울 건 배우되 무조건적으로 따라하지 마. 우리도 자존심이 있어. 즉 주체적인 문화 수용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자, 선생님이 교환에다가 실어놓은 훈요 10조의 내용은 시험에서 항상 나오는 필수 자료니까 반드시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